요즘 영화 파묘가 아주 인기죠. 묘를 옮기거나 다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묘를 파내는 것을 파묘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깊은 산중의 묘를 파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을 통해 일본 침략의 역사를 환기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영화 이야기냐고요? 네, 주PD도 영화를 보다 보니 일본과 관계된 한 조선 왕릉의 파묘 이야기가 떠올라서입니다. 주PD가 지난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삼릉을 찾았습니다.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세기의 능이라는 뜻인데요. 이 중에 오늘 이야기와 연관된 능은 희릉입니다. 희릉의 주인은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입니다. 장경왕후는 훗날에 12대 왕이 되는 인종을 낳자마자 25살 이른 나이에 산후병으로 사망합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묻혔다가 이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장경왕후가 숨지고 29년이 흘러 중종도 세상을 떠나 희릉 옆에 안장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경왕후와 나란히 잠들어 있는 광경을 견딜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장경왕후 사후 새로 왕비로 간택돼 27년간 중종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종이 죽자 법도에 따라 옛 부인 장경왕후 곁으로 가고 자신은 훗날 꼼짝없이 홀로 묻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17년간 아무 일 없이 잘 누워있던 중종을 무덤에서 깨우는 일, 즉 파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종의 관은 무덤에서 꺼내져 멀리 지금의 서울 강남구로 옮겨졌습니다. 중종의 새로운 능자리는 아버지 성종의 능인 설릉 옆 언덕이었습니다. 정릉입니다. 그래서 설릉과 정릉은 한 권역에 자리 잡게 됐고 오늘날 선정릉역이라는 지하철역 이름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종 무덤이 천장된 지 30년 만에 조선 왕릉 역사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왕릉 훼손 사건입니다. 전쟁 발발 1년 후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을 때 평안도에 있던 선조는 할아버지인 중종의 정릉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진상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의병장 김천일 휘하의 특공대가 일본군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게 정릉에 잠입했습니다. 정릉은 소문대로 깊이 파헤쳐져 있었고 관을 태운 듯 불탄 나무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수색하던 대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시신 한 구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관에서 꺼내놓은 중종의 시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상황. 대원들은 일단 시신을 수습한 후에 인근 성종의 릉, 설릉을 확인했습니다. 설릉 역시 파헤쳐지고 불탄 흔적이 뚜렷했고 임금의 유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한양에서 퇴각하고 정릉에서 발견된 시신을 놓고 본격적인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설릉에는 시신이 없었기에 성종 시신은 일본군에 의해 불태워졌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으나 문제는 정릉에서 나온 시신이었습니다. 이때는 중종 사후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상황. 그 정도 세월이면 시체가 썩어 없어졌겠지만 폐격으로 밀봉된 왕릉의 특성상 미라 상태로 보존될 수도 있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DNA 검사로 손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조선 조정은 중종을 직접 모셨던 5명을 찾아내 일일이 시신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의견은 중종이 아닌 것 같다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선조는 중종 시신 역시 일본군이 불태운 것으로 결론짓고 능에서 죄를 수거해 다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 화친 논의가 일었습니다. 조선인의 관점에서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해를 불태운 자들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일진데 국가 간의 관계는 또 냉정할 필요도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조선은 능을 범한 도적을 잡아 보내야만 화친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범인을 잡았다며 2명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2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임진왜란 때 한양에 왔다는 근거도 없었고 더구나 1명은 전쟁 당시 13살 어린아이였습니다. 화친을 위해 일본이 생사람을 잡아 보낸 것인데 조정에서는 2 사람을 돌려보내고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냥 모른 척하고 2 사람을 죽여 복수한 것으로 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조선 조정은 현실론을 선택했습니다. 선조는 2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진범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일종의 가짜 복수를 행한 건데 욕을 당한 성종과 중종이 그런 복수를 용납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조선은 이듬해에 정식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정왕후가 중종 무덤을 고향 서삼릉에서 파내 서울 강남구로 천장한 후 벌어진 일입니다. 설마하니 파묘의 결과야 아니겠지만 무덤을 옮긴 후 망자와 그 후손이 최대의 치욕을 겪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종릉 천장 후에 일어난 몇 가지 일을 더 살펴볼까요? 먼저 중종과 부인들이 죽어서도 이산 가족이 된 사연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종릉을 옮긴 사람은 3번째 왕비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 풍수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은 일단 장경왕후와 중종을 떼어놓은 후 자기가 죽으면 중종 옆에 묻힐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남구 일대가 수해에 취약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도 물난리 위험 때문에 문정왕후는 선정릉 자리가 아니고 북쪽 멀리 태릉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태릉도 일본군의 표적이 됐으나 선정릉과 달리 무덤이 단단해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문정왕후도 다른 곳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중종은 혼자 잠들어 있게 됐습니다. 조선에서 왕비 없이 왕 혼자 안장된 사례는 태조와 단종 그리고 중종까지 3명에 불과하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중종은 첫 번째 왕비 단경왕후까지 포함해 왕비가 3명이나 있었는데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점에서 더 특이합니다.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놓고 보니 중종과 3명의 여인은 헤어졌어야 하는 운명이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중종 무덤을 옮긴 후에 직계 자손의 대가 끊기는 일도 일어납니다. 중종의 첫째 아들 인종은 보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 조선 최단명 임금으로 기록됐으나 그때는 중종릉을 천장하기 전이니 논외로 치고 인종 뒤를 이은 다른 아들 명종은 결국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이로써 태조부터 이어져 오던 조선 왕실의 적자 혈통은 명종 때에서 끝나고 후궁의 손자인 선조가 왕위를 잇게 되니 조선의 첫 반계 혈통 임금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국왕의 능을 옮긴 천장 사례는 중종 말고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영능이 서울의 아버지 태종릉 근처에 있다가 경기도 여주로 옮겨갔습니다. 세종 사후 문종이 재위 2년여 만에 병으로 죽고 단종은 숙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요절하는 등 왕실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자 예종이 세종능을 여주로 옮긴 것입니다. 효종과 순조의 능도 천장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조선 왕릉에서 파묘와 천장은 기륭화복에 대한 당시 우리 조상들의 관념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는 영화, 역사는 역사 아닐까요? 주PD가 오랜만에 서울 밖으로 역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가야산 자락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요? 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파묘 이야기의 현장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파묘는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극장가에서 가장 핫한 영화가 파묘죠. 영화 파묘는 풍수와 주술, 역사적 사실을 흥미진진하게 엮어내 국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주PD가 오늘 소개하는 사건 역시 풍수에 얽힌 파묘 이야기이자 서구 열강의 조선 진출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해괴한 사건입니다. 주PD가 찾은 곳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이자 고종의 할아버지인 남현군 묘입니다. 왕릉의 봉분이 언덕 위에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남현군 묘 역시 제법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보니 뒤편으로 가야산 봉우리들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고 앞쪽으로는 멀리까지 시원하게 튀어 있습니다. 풍수지리를 잘 모르는 주PD지만 왠지 좋은 자리 같다는 인상이 드네요. 실제로 명당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외진 곳임에도 풍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현군 묘가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에 대한 유명한 야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현군은 사망 후 경기도 연천군에 묻혔는데 당시 뛰어난 직관 한 사람이 남현군의 넷째 아들 흥선군 이하응에게 최고의 명당 자리를 알려줍니다. 직관이 말하기를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땅이 있다. 그러나 무덤 주인은 화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안동김씨 세도가 위세를 떨치던 시기, 안동김씨에 눌려 지내던 흥선군의 야심을 자극한 것일까요? 천자, 즉 황제가 나올 명당이라는 말에 흥선군은 경기도 연천군 부친묘를 파묘한 후 그 천하명당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흥선군은 주지에게 거액을 주고 땅을 산 후 절을 불태우고 탑을 허물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탑이 있던 자리에 무덤을 조성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남현군 묘라는 이야기입니다. 묘를 옮기고 6년 후 흥선군에게 둘째 아들 명복이 태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제25대 왕 철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철종은 아들을 두지 못했습니다. 철종 직전 임금이던 헌종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 강화도에서 농사짓던 철종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었는데 그 철종마저 후사를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종친들 중에 누군가를 찾아 왕위를 이어야 하는 상황. 이때 후임 국왕 지명권을 가진 신정왕후가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지명했으니 그가 바로 조선 제26대 왕 고종입니다. 묘를 옮기면 후손 중에 천자가 난다고 한 직관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들이 왕이 되면서 흥선군은 흥선대원군이 됐습니다.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에게는 대원군 칭호가 붙여지는데 조선에서 대원군은 4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 흥선대원군만이 살아있을 때 자식이 왕이 됐습니다. 12살 어린 임금을 대신해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후 비변사 해체, 서원 철폐, 경복궁 중건 등 지난 수백 년간 어느 임금도 손대지 못했던 중대 과제를 쾌도난마처럼 처리해 나갔습니다.
이때는 조선에서 천주교가 퍼지고 서구 열강들이 통상을 하자며 본격적으로 조선의 문을 두드리던 시기였습니다. 고종 즉위 2년여 후 흥선대원군은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에 들어갔습니다. 1866년 시작된 병인 박해입니다. 이때 조선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신부 12명 중에 9명이 순교했습니다. 3명은 구궤로 탈출했는데 이 중에 1명이 페롱이라는 신부였습니다. 페롱 신부는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일인 상인 오페르트와 접촉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조선을 굴복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조선 제1의 권력자 흥선대원군 부친의 유고를 확보해 이 유고를 볼모로 통상 요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상에 대한 조선인들의 존중심이 대단한 점을 이용하겠다는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은 병인 박해 2년 후 실행됐습니다. 젠킨스라는 미국인 물주가 합세하면서 이 희대의 유골 탈취 작전은 독일인 상인, 프랑스인 신부, 미국인 관리가 주동이 된 다국적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인과 필리핀인이 일꾼으로 참여했고 조선인 천주교인 몇 사람이 길 안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합 100여 명으로 꾸려진 남현군 묘 도굴단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충남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막무가내로 남현군 묘로 몰려간 이들. 유고를 손에 넣는데 과연 성공했을까요? 이들은 쉴 새 없이 5시간 동안 묘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삽질을 막아선 것이 있었으니 단단한 석회였습니다. 관을 둘러싼 두꺼운 석회층을 회격이라고 하는데요. 석회와 모래, 황토 등을 섞은 이 재질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새벽 썰물 시간이 될 때까지 회격을 부수지 못한 이들은 서둘러 철수해 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 섬기는 것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나라에서 무덤을, 더군다나 현직 국왕의 할아버지요 실권자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파헤쳐 놓았으니 당사자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 사건은 가뜩이나 서구 세력의 배타적이던 흥선대원군이 더욱 강하게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고집한 계기가 됐습니다. 집권층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도 서양 오랑캐는 폐륜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도굴 작전을 조선인 천주교도가 도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반감도 깊어졌습니다. 남현군 묘 파묘를 주도한 3명은 본국에서도 추궁을 받았습니다. 오페르트는 독일에서 3개월간 실형을 살았고 미국인 젠킨스는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페롱 신부는 근무지가 인도로 정해져 그곳에서 30년간 봉직했습니다. 앞서 야사에서 지관이 남현군 묘자리는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땅이지만 무덤 주인은 화를 입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었죠. 예언대로 일대 천자 즉 고종은 황제가 됐고 무덤 주인인 남현군은 묘가 파헤쳐지는 수모를 당했으니 예언이 대략 맞아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와야 하니 두 번째 천자가 있어야겠죠. 네, 조선 왕조의 마지막 군주이자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묘자리와 관련한 예언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보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나라를 잃고 말았으니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온다는 예언은 2대 후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예언이 실제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야사에나 존재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나 남현군 묘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허무맹랑한 야사와는 다릅니다. 먼저 무덤을 경기도 연천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남현군 묘 앞에는 조그만 전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장 당시에 사용됐던 상여가 보관돼 있습니다. 이 상여는 제헌품이지만
진품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국립고궁박물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묘 주위에서는 이렇게 돌무더기를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옛 건물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수차례의 발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남현군 묘 자리에 원래 가야사라는 절이 있었고 불탑을 부순 자리에 묘를 조성했다는 이야기도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2012년부터 진행된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옛 건물의 기단석과 기와, 불탑의 옥계석 등이 발견됐는데 예산군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가야사지의 실체를 더욱 확실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와 야사가 섞이면서 남현군 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 중에 하나가 된 듯합니다. 후세의 유명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무덤의 주인은 오늘도 무심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주PD가 오늘 찾은 곳은 충청남도 천안의 야트막한 야산입니다. 풍경은 한적하지만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요란하네요. 주PD가 이곳을 찾은 것은 조선의 유명한 권력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의 묘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먼저 조그만 전각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안에 신도비가 보관돼 있습니다. 신도비에는 한명회의 공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마모가심에 언뜻 봐서는 글자가 잘 분간되지는 않습니다. 신도비 위편으로 올라가면 조선의 신하 중에 최상위 권세를 누렸던 한명회의 묘가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릉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무석인 4개가 좌우에 도열해 범상치 않은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살아서 온갖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그였지만 죽어서는 무덤이 파헤쳐지고 유골이 저잣거리에 내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무덤에서 벌어진 파묘 사건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한명회는 명문 청주 한씨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칠삭둥이에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서 키워지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세에 대한 욕망은 강했으나 과거에 번번이 낙방해 30대 후반에야 미천한 관직을 하나 얻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살던 개성의 개인집인 경덕궁의 관리인 자리였습니다. 이때 한양 출신으로 개성에 와서 벼슬을 하던 관리들이 송도계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명회가 자신도 좀 끼워달라고 했다가 궁지기도 벼슬이냐는 비아냥과 함께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수처럼 지내던 그는 수양대군을 만나면서 인생 대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친구인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난 한명회는 김종서 등 단종 보위 세력을 일거에 제거한 계유정난을 기획하고 실행해 세조의 최측근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말 그대로 킹메이커였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셋째 딸을 세조의 아들인 훗날의 예종과 혼인시키면서 국왕과 사돈이 됐고 예종 뒤를 이은 성종의 왕비 역시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으니 그는 국왕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종구품 말단 궁지기에서 13년 만에 영의정까지 초고속 승진해 1등 공신 4차례 책봉, 왕의 사돈이자 장인이라는 인척관계 등 세조부터 성종까지 3대에 걸쳐 그는 명실상부한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조선 역사를 통틀어 왕을 제외하고 한명회만큼 권세를 누린 사람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이죠. 종묘 정전 앞에는 공신각이라는 전각이 있는데요.
왕이 사망할 때마다 그 임금의 충신들을 몇 명 뽑아 이 공신각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공신각에 드는 것은 신하로서 최고의 명예요, 가문의 영광인데요. 한명회는 짐작하시는 대로 세조의 충신 3명 중에 1명으로 뽑혀 이 공신각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든 죽어서든 한명회의 위상은 확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후 17년이 지나 무덤에서 끌려나와 부관 참시를 당하고 해골은 저잣거리에 내걸렸으니 도대체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앞서 한명회의 넷째 딸이 성종의 왕비라고 얘기했죠. 성종이 왕이 되기 전 혼인했다가 남편이 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비가 된 공예왕후 한씨입니다. 그런데 공예왕후는 왕비가 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왕후의 나이 19살, 성종과의 사이에서 자식은 없었습니다. 성종은 후궁 중에 한 명인 윤씨를 승격시켜 왕비로 삼았습니다. 새 왕비는 보답이라도 하듯 곧바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연산군입니다. 태어나고 만 3년이 채 안 된 어린아이 때 향후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머니가 왕비에서 폐위된 것입니다. 이딴 불화 끝에 남편 성종은 물론 시어머니 인수 대비 시할머니 정의왕후에게 밉보이면서 윤씨는 중전이 된 지 3년 만에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왕비에서 물러난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윤씨는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데 이때 성종이 내린 교지를 보면은 어린 원자, 즉 연산군이 성장해 왕이 되면 흉악한 윤씨가 권세를 휘둘러 조정에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한을 없애기 위해 윤씨를 죽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훗날 더 큰 화를 불렀습니다.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제10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즉위 10년째 되던 해 마침내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대대적인 복수국을 자행했습니다. 갑자사화입니다. 폐위 윤씨에게 사약을 들고 갔던 신하를 죽인 것을 시작으로 윤씨를 헐뜯었다는 선왕의 후궁들, 윤씨 폐위와 사사에 동조했거나 침묵한 신하들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본인과 가족까지 모조리 몰살시켰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무덤을 파헤치고 부관 참시했는데 17년 전에 죽은 한명회도 이 광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명회 역시 윤씨 폐위 당시 조정의 주요 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록에 보면은 신하들이 연산군 앞에서 한명회를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명회는 애초에 윤씨 폐위에 반대했다가 성종의 뜻을 마지못했다는 것이니 죄질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한명회가 대신이면서 끝까지 반대하지 않은 것도 큰 죄라며 부관 참시하라고 지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윤씨 폐위 때 한명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성종 임금은 주요 대신들을 불러놓고 중전이 저지른 질투한 죄 등 7거지약을 거론하며 왕비에서 폐위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신들의 의견을 묻는데 이에 한명회는 왕비의 죄가 있을지라도 그녀의 아들인 원자, 즉 훗날의 연산군이 사직의 근본으로 있는데 어떻게 폐위시킬 수 있겠냐며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한명회 외에도 여러 신하들의 반대가 이어지지만 성종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명회가 윤씨의 폐위를 반대하는 건 분명했지만 복수심에 불탄 연산군에게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반대하지 않은 것은 동조 혹은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산군의 명에 따라 결국 한명회의 묘가 파헤쳐졌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한명회의 관을 가르고 머리를 베어왔다고 보고하자 연산군은 그 머리를 죄명과 함께 길거리에 내걸라고 명령합니다. 세조, 예종, 성종 때에 걸쳐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천수를 누리고 이승을 떠난 천하의 한명회가 무덤에서 끌려나와 저잣거리에서 그 앙상한 머리를 내보이게 될지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연산군은 한명회를 부관 참시하면서 종묘 공신각에 모셔져 있던 그의 위패도 내쳤습니다. 누구도 의심치 않았던 세조의 공신이라는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입니다. 갑자사화 이후 더욱 향락에 빠져 지내던 연산군은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임금자리에 오른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연산군 시대가 끝나면서 한명회도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장례가 치러져 묘가 조성됐고 종묘 공신각에도 배양됐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드라마틱한 사건을 몰고 다닌 한명회가 500여 년 전 그때의 평지 풍파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말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먼 훗날 대한민국에서 경부고속도로가 그의 묘소 앞으로 놓였으니 어쩌면 밤낮으로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명회라면 조연들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연산군 묘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사람의 무덤답게 규모 있게 조성돼 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는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한쪽에 잠들어 있습니다. 연산군이 복수국을 펼치며 윤 씨를 왕비로 추승해 한때 제헌 왕후라는 이름도 얻었지만 지금은 그냥 폐위된 왕의 폐위된 어머니 윤 씨로 남아 있습니다. 한명회의 두 딸, 즉 예종과 성종의 두 왕비는 경기도 파주 삼릉 권역 내 왕릉에 안장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최고 위상의 무덤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옛 이야기도 남고 무덤도 남았지만 이야기 속 주연과 조연들의 육신은 흙이 된 지 오래니 그날에 처절했던 복수와 공포와 원한은 바람이 되었을까요?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